여행을 제일 할 수 없는 사람이 왕이죠. 그 왕은 유람을 뭐 하잖아요. 도성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 왕은 어디도 가볼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여서 경제 정선과 일화 중에는 정선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니까 그때 숙종되니까 왕이 자기 선조 태조 함흥궁에 살았잖아요. 그 함흥차사 뭐 이야기 나올 때 함흥궁에 있는 그걸 이제 그림 속에서는 본궁이라고 해놨던데 본궁 소나무라는 그림이 있어요. 임금이 그 소나무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선을 보내서 그걸 좀 그려오느라 해서 그려왔다는 일화가 담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진경산수 할 때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 이 그림은 금강산 초입입니다. 초입 들어가서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보다라는 제목이죠. 여기 이제 단발령이고 여기 멀리 금강산이 보이고, 단발령은 왜 단발령인지는 아세요? 그 지명의 유래는 이렇답니다. 금강산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에 딱 가면은 다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여기 가서 머리를 깎고 들어가는 거지, 안 나오게. 그래서 단발령이래. 그런 사람은 가끔씩 있잖아요. 율곡 이도 사실은 중이 되기 위해서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뭐 하여튼 중간에 파하고 나오는 기록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순전히 여행자 시점에서 그려져 있어. 말에 짐 싣고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두 사람 있고 이렇게 길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굽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들 보면은 항상 길이 다 있어, 길이. 그래서 원래 전통 우리 그 산소에는 길이 없거든요. 땅과 하늘 안 그려요. 왜냐면 땅과 하늘은 안 그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의 회화와 동양의 회화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동양의 회화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본질을 그리려고 노력했고, 서양의 회화는 현상을 그리려고. 그래서 현상을 그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려야 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빛이 제일 중요한 요소죠. 빛이 없으면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집안에 불을 다 껐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화가가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릴 수 없는 거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캄캄한 상태에서는 그릴 수 없는 것. 이게 서양의 그림이고, 동양에는 그러니까 캄캄하든 뭐 밝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여기에는 카메라도 있고 맥주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있다는 거지. 이 자리에는 이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다는 것을 그리는 게 동양 회화의 기본이에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동양 회화 발달한 거는 빛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당연히 빛이 없으니 그림자 없겠죠. 땅과 하늘은 모든 사람이 딛고 살고 이고 산다는 것을 다 알아. 다 아는 걸 굳이 그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은 자세히 그 원래 모양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림들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느끼는 게 선으로 그려졌을 때 그 원래 모양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양에는 선이 발달한 그림이 됐고, 서양에는 색채와 명암이 발달한 그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맨머리들 있죠, 맨머리. 그죠? 맨머리들은 뭘지 잠시 생각을 해 놓으세요. 가수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4인교, 가마 말고 이제 의자 대가 양반들 타는 거. 이 사람들은 이걸 타고 온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이걸 들고 왔겠지. 뭐야, 뭐 쇠 빠지게 들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서서 보여지는 금강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 단발령 여기 가서 금강산을 보면은 저런 모양 잘 보인다는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면 없겠죠. 어느 장면에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장면이 연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령을 넘으면 강릉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발령을 넘어서 금강산을 가겠죠. 여기는 보덕굴이라는 데입니다. 보덕굴. 높은 절벽 위에 암자를 지어놓은 보덕암, 보덕굴. 여기 이제 금강산 들어가는 유람지의 중간쯤에 있는 명성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길이 다 그려져 있죠. 여기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산수와 같으면은 저 그 길을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산과 물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가는 길도 중요한 거예요. 뭐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곳곳에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양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덕굴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가본 사람은 여기서 보면 이렇다 했는데 안 가본 사람이 참배가 여기서 보덕암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러면은 뻥이잖아.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둔 게 초기의 그림들은 다 이래요. 아마도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던 시절이지 않을까. 기행첩도 처음 이제 막 유행하던 시기고 지도와 비슷하게 그려진 거죠. 여기는 백천교라는데 계곡이죠. 여기도 보면은 맨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 사람들 있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모자의 모양이 다 다르죠. 조선시대는 모자의 모양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 용어로 정상적인 양반,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가문이 꽤나 유명한 가문들, 큰 가문들은 갓이 대갓, 큰 갓을 쓴다. 큰 갓. 그리고 그냥 양반은 조그만한 갓. 다 갓이죠. 근데 양반은 갓을 썼습니다. 근데 양반 아닌 중인 상인은 갓을 쓰면 안 됐어요. 갓은 양반들만 쓰는 거였어요. 그럼 뭘 쓰냐? 패랭이, 철입. 그러니까 풀로 만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좋은 걸로 만든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썼겠죠. 그리고 간 모양을 벗어난 간 모양이 아닌 모자. 요즘 모자 있잖아요. 요즘 모자처럼 이렇게 해서 캡 이렇게 되는 거. 요런 모자를 썼죠. 통으로 하나 되는. 갓은 라운드가 있고 일자로 착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패랭이, 철입 뭐 이런 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는 중인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놀러 가면은 모든 인력을 다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유교가 나라의 근본인 나라잖아요. 사실 불교는 별로 이렇게 대접 못 받던 데죠. 대신 불교를 인정하긴 했어요. 종교를. 그래서 국가에서 성씨도 시험을 쳐서 성녀가 되는 과정을 하기도 했고 성녀를 뽑기도 했고. 근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주로 조선시대 성녀는 산에 살았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각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일하는 사람들로도 썼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양반들이 놀러를 가거나 하면은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꾼. 지금 하얀 거 쓴 사람들이 다 성녀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 숙소에서 사인교 가마 드는 것부터 여기 가서 물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다 옮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왔었던 한양에서 말이나 이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집 식솔들이겠죠. 근데 여기 이제 머리카락 없고 흰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산 속에 있는 스님들이겠죠. 금강산 입구에 초입에 장안사가 있는데 장안사에 주로 기거하는 스님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고관 이제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가서 노력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나라에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른 농사 짓는 사람에 비해서 그나마 자유로운 걸 허용하는 대신 이거를 수행하도록끔 이렇게 해놨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여기 오는 사람 자기들끼리 이제 놀고 있고 돌아갈 때까지. 여기는 여전히 뭘 해다가 계속 나른다, 그죠? 뭐 차도 마셔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뭐 할 테니까 계속
뭐 조리도 해야 되고 가져왔는 음식을 나누기도 해도 물도 뭐 마셔야 되니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개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해 하나씩 타고 이제 앞뒤로 뭐 네 명이 들거나 두 명이 들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러 가서 보면은 여기 앉아서 뭐 술 한잔 먹고 시한수 쓰고 그러면 여기 만약 여기는 이제 큰 절벽이 없잖아요. 큰 돌이 멋진 데 있으면은 새겨주면은 각자 하는 석수쟁이는 해 있는 동안 열심히 파는 거죠. 그 다음 날 또 파고 그 다음 날 또 파고. 그리고 혹시 일필휘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필휘지. 우리 전통회화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일필휘지예요. 그러면서 붙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일필휘지인가? 먹이 종이에 묻으면은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스며든 먹은 고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필휘지가 된 건데 문제는 그게 20세기의 시점이라는 거야. 조선시대에 한 번 지나가면은 스며드는 종이를 안 썼어. 애석하게도. 그런 종이가 없었어. 그런 종이가 없었으니까 일필휘지 할 이유도 없죠. 되지도 않고. 종이에 그 당시에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이는 한지였어요. 한지의 그림을 그리거나 딱종이에 한지의 그림을 그리거나 무명에 그리거나 명주, 비단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비단이나 뭐 시나 천은 먹이나 물감을 물에 개서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안 있어요. 번져 나가. 포프레기가 있으면은 잘 흡수를 안 하고 포프레기를 없애면은 번져 나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요. 화선지보다 오히려 실오를 따라서 더 많이 번져 나갈 수도 있어. 비정형으로. 근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악교로 바탕 처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화선지에 그리는 걸 요량으로 하면은 일필휘지일 수밖에 없어.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 뭐 난초를 그리거나 뭐 이런 거 대나무를 그리는 걸 할 때 두 번 가면 두 번 가는 표시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한 번에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근대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전통회화가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20세기에. 한국화 동양화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가면은 화선지에 그림을 그려요 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림 안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그림을 옛날 그림들을 보고 공부할 때 그걸 제일 먼저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번에 뭘 그려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덧칠을 해놨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림이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원래 크기가 A4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A4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림인데 지금 1m 옷이 2m 가까이 확대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부분이잖아요. 또 부분을 그렇게 확대했는데도 뭐 느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는 만큼 우리 전통적인 그림이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 보면은 막 손톱만한 건데 그 안에 다 오만 것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쌀이나 콩이나 이런 데 그 그림 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전혀 비슷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구의 차이. 서양에서 붓의 개념과 동양에서 붓의 개념이 달랐어요. 동양에는 선으로 그리는 게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고운 선을 그을 수 있는 붓, 최소 단위가 이렇게 이제 털 세 가닥, 양모나 뭐 쪽제비 털이나 뭐든 어떤 털이든 간에 세 가닥만 있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닥으로 끝으로 모아서 끌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죠. 샤프 우리 쓰는 샤프 제일 가는 걸 하더라도 0.5mm 정도 되잖아요, 그죠? 세 가닥으로 끄면 아마 0.1mm보다 가는 선도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쌀 아래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금강산 내청도인데
금강산 하나를 전체를 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 나중에 금강전도라는 그림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지도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점이 다 똑같아요. 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금강전도. 금강산을 한 화면 안에 다 넣어놓은 이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58세 때에 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이 무르익어서 어떤 경지에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런 겁니다. 멋있는 금강산을 다 그려서 백엔만에 기대어 볼 수 있게 안 가더라도 금강산을 안 가봐도 그림 하나를 보면은 금강산을 한꺼번에 다 본 것처럼 하게끔 그려놨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하나 여기 이제 들어가는 다리부터 해서 여기 장안사라는 초입의 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금강산 여행이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요 길 따라 아까 처음 나왔던 그림도 이쯤이었죠. 여기 이제 비로봉 제일 멀리 있는 높은 봉우리고 주봉이죠. 금강산. 금강산 주봉은 토산입니다. 토산. 삐쭉삐쭉한 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놨죠. 나머지 동쪽에 있는 산들은 다 암산이죠. 삐쭉삐쭉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봤던 사진의 모양. 자, 오주석이라는 그림 읽기, 고전 그림 읽기 책을 쓰고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은 이 그림을 이렇게 썼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의 태극 정선이 주역 공부를 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칠언절구인데요. 칠언시인데 왜 글자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썼을까? 보통 7자씩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오주석의 그림 읽기 뭐 한번 찾아보면은 자료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책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쪽은 암벽이 별로 없는 산이죠. 그러니까 왼쪽 보면은 주로 흙으로 되어 있는 토산. 토산은 밑점준이라고 해서 점을 짝짝짝짝 이렇게 많이 찍어놨죠. 토산에는 흙과 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살려요. 나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완만한 토산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다 암벽이에요. 암벽. 암벽산이니까 금강산의 암벽은 중국의 암벽산하고 달라서 아주 쪼개진 바위가 상하로 그렇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을 수직으로 내리는 수직선 준으로 준이라는 거는 뭐 부벽준 뭐 마하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준은 뭐냐면은 요즘 언어로 쓰면 붓터치예요. 붓터치. 어떤 선으로 어떤 모양의 터치로 그림을 그리느냐가 시절 따라 유행을 하는데 그게 겸재가 그리는 금강산에는 수직으로 내려 끊는 선들이 많아서 그걸 원래 중국 그림에는 그런 준이 없어요. 왜? 그 나라에는 그런 돌방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끌 이유가 없죠. 중국의 준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이런 거예요. 토산처럼 이렇게 둥글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 이제 저런 건데 뾰족뾰족한 이런 표현은 금강산에만 적용되는 거여서 특별히 그거를 겸재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오주석은 배치를 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그 설명에 왼쪽에는 음양 오행에 의해서 왼쪽은 토산음을 배치를 하고 오른쪽은 뾰족뾰족한 양을 배치를 해서 음양이 합일되게 아까 그 라인도 태극 모양처럼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금강산에 실제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비로봉이거든. 비로봉과 장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직선을 연결해 보면은 왼쪽은 대부분 토산이에요. 오른쪽 희끗희끗한 게 전부 바위야. 오른쪽은 기암이 있는 암벽산이고 왼쪽은
토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유로 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금강산을 가서 보면은 왼쪽은 그런 산이고 오른쪽은 다 그런 산이다라는 거를 한 그림 안에 표현을 해놓은 거죠.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장안사라는 절입니다. 이쪽은 이제 숲이 많은 이게 옛날 사진인데 그래서 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여기는 돌이 많은 데고 그렇게 돼 있죠.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발견된 건데 정선이 아마 여행하면서 스케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본이라는 거를 스케치를 한 걸 초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케치한 걸 밑그림용으로 쓰기 위해서 목으로 옮겨 그린 걸 초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사생을 했거나 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을 아까 그 앞에 초본을 그려놓으면은 하나의 초본을 위에 덧대서 계속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같은 그림 여러 장 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지.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려서 나눠서 갖고 했어요. 저 사람 있는 걸 내도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싶어 하면 알았어. 그거하고 같은 걸 그려서 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까지 그랬어요. 1980년대, 70년대 이후 80년대가 되면서 이후로는 그림이 돈으로 환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림이 돈으로 환금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오리지널리티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 주고 수고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80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아파트 때문에 늘어나니까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 지나면 100만 원 돼 있고 어떤 그림은 몇 년 지나면 1000만 원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카피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가짜가 되는 거지. 그 예전에는 진짜 가짜가 없이 한 초본에 똑같은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은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린 화첩인데요. 이 화첩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그림과 관련된 시가 있어요. 글이. 그러니까 그림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본 듯한 느낌이 더 강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그림 그리고 한 사람은 시를 쓰고 그림 그려놓은 걸 가지고 시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 글과 그림이 다 있는 화첩 이렇게 발달을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점점점 조금 앞에하고 다른 게 나타나는데 앞에는 있는 대로 그렸댔잖아요. 그죠? 보이는 정도만큼만 그렸는데 이때가 되면은 보이는 정도만큼 그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요 돌이에요. 물론 이쪽에서 보면은 뭐 비슷하게 보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본 사람은 크기를 가늠할 수 있잖아. 안 본 사람은 크기를 가늠을 못 하잖아요. 엄청 크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긴 엄청 큰 바위가 거기 있었어. 그러려면은 원래 비는 만큼만 그려놓으면은 그냥 책만 보는 사람은 엄청 크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책 보는 사람이 느껴질 수 있게끔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거야. 절벽보다 더 높게. 이게 여기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훨씬 더 크게. 이제 정선의 산수화에는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부룡폭포. 근데 여기 이제 네 사람의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겸재 정선의 그림. 여기 단원 김홍도의 그림. 요거는 김응환이라는 화원의 그림이고, 여기 김응환의 손자인 김하종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요 넷은 화원이에요, 셋은. 여기는 화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시대도 한 세대 앞이고, 여기는 한 세대 뒤고, 그래서 길게는 뭐 한 100년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시절이 흘러서 그림 그리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비교적 그 전에 그리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모양.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본 것처럼 그린 것으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생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냥 이미지를 더 강하게 그린 거고, 이거는 실제 본 거하고 비슷하게 그려놨다. 실제 사진 이렇게.